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공매 입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넷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로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고, 다양한 재산을 취득할 수가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매 입찰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매매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 방법을 경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매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 방법을 공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다양한 자산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공매로 입찰 한번 해보시면은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볼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정말 경매보다 공매가 저렴한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송파구 가락동의 단독주택이 매각으로 나왔었던 사례인데요. 이 물건은 참 특이하게도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을 했었던 물건입니다.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세금이 체납됐을 때 진행되는 게 공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채권을 변제하지 못했을 때 진행하는 게 경매죠.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채권도 갖지 못했을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하는 물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이렇게 공매랑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게 되면은 공매로 낙찰받는 사람,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 이렇게 두 명의 낙찰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은 바로 누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공매를 배우고 있으니까 공매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경매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잔금 납부를 먼저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공매와 경매는 매매와 달리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하게 됐을 때는 잔금을 먼저 납부한 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공매와 경매가 동시에 진행했었던 이 가락동의 단독주택 사례는 경매로는 낙찰이 얼마에 됐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니 바로 14만 5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죠. 그런데 이 물건이 공매로도 낙찰이 됐겠죠? 공매로 낙찰된 금액은 얼마에 낙찰됐는가? 바로 11억 6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죠. 똑같은 물건인데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랑 공매로 낙찰받았을 때가 가격 차이가 있죠? 2억 정도 공매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었던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 사례는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먼저 납부하는 바람에 소유권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사례죠. 이처럼 경매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 방법이 공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저렴하게 취득할 수가 있는 공매 물건, 싸다라고 하는 이유로 무작정 입찰하시면 안 되겠죠? 권리관계가 안전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공매 입찰했다가 권리 분석을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공매가 자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 수단은 맞지만 꼼꼼하게 권리 분석을 하셔서 안전한 입찰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세금이 체납돼서 나온 공매 물건을 압류재산 공매 물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압류재산 공매 물건은 경매랑 형식 유사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 하셔야 돼요. 권리 분석 하셔야 되고 명도도 하셔야 되고 다 똑같지만, 이 공매 물건들 중에서는 권리 분석이 필요가 없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입찰해 볼 수가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재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유재산, 두 번째로 공유재산, 세 번째로 수탁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말 그대로 국가 소유에 있었던 부동산이 매각으로 나온 거를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있었던 재산을 매각하는 걸 공유재산, 수탁재산은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캔코에게 매각을 의뢰한 재산을 수탁재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재산은 대표적으로 권리 분석 없이 여러분들이 낙찰받아 볼 수가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공매 초보자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공매 물건 찾아보면 압류재산 물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재산의 종류도 다양하고 많은 물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물건을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해서 낙찰 받았을 때 매수인한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 현황을 파악하셔서 지금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차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그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를 반드시 조사해서 이차를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오비드에서 공매 이차의 기간 일주일 전에 제공되는 공매 재산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등기부 등본이나 공매 공고문, 전입세대 확인서 같은 서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 후 이차를 참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고, 권리분석 어떻게 하실지는 저와 하루 10분 권리분석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공매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입찰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손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매 입찰하기 전에는 권리 분석을 필수적으로 하고 입찰을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필수적인 권리 분석을 안 하고 공매를 입찰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싸게 물건을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를 먼저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에 소재하고 있었던 다세대 주택이 공매로 나왔었던 사례입니다. 재산의 종류를 보니 압류재산 공매 물건이 나왔던 사례고, 처분하는 방식은 매각하는 방식의 물건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3.4평, 건물 실평수는 5.8평 정도 됐었던 물건인데요. 감정평가 금액이 1억 7,800만 원에 나왔다가 낙찰된 금액은 자그마치 2,3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었던 사례입니다. 서울의 용산이라고 하면은 개발 이슈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런 지역에 나왔었던 다세대 주택이 왜 이렇게 저렴한 금액에 낙찰되게 되었는가? 아무리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입지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저렴하게 낙찰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지도를 보면서 어떠한 위치에 나와 있었던 다세대 주택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같이 보면 해당 다세대 주택은 지하철역하고 거리는 좀 있긴 하지만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암역 인근으로 들어가는 물건이고, 인근에는 학교 등이 소재함으로 인해서 다세대로서는 입지 요건이 양호한 물건이고, 그 다음에 본권 남쪽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라고 하는 메모드급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 나왔었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입지 여건이 양호한 물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위치가 안 좋아서 싸게 낙찰된 물건이 아닌데 이 물건은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했었던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매 입찰하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사례 유형이 바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 선순위 임차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압류재산 공매 사례는 그 임차인에 대한 권리가 낙찰자한테 승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공매 절차에서 전부 다 배분받는지 배분받지 못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하면은 그 권리가 낙찰자한테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임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대신해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 초보자 시절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방법도 앞으로 하루 10분 권리 분석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습득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던 사례고, 그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하나도 배분받지 못했던 사례였기 때문에 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승계를 받아야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보증금 금액은 1억 5,500만 원이었던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은 분은 2,300만 원에 낙찰받긴 했지만 1억 5,5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억 7,80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최종적으로는 2,300만 원에 낙찰되긴 했지만 사실은 전에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 미납하는 바람에 다시 공매로 나왔었던 사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2022년 8월 11일에 한 명이 이 차를 참가를 해서 낙찰이 됐었는데요. 그 낙찰된 금액을 보니 2억 2천만 원이 낙찰이 되었었던 사례입니다. 물건은 1억 5,5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를 받아야 되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2억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거죠. 이 물건은 2억 2천만 원을 낙찰받은 게 아니라 3억 7,500만 원의 낙찰을 받는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다세대 빌라는 매각됐을 때 당시의 시세가 1억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던 다세대 빌라입니다. 시세보다 거의 2억이나 비싸게 매입을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낙찰받은 분은 당연히 잔금을 납부하지를 못했겠죠. 그래서 납부 여부를 같이 보니 미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매를 이찰하실 때는요, 최저 이찰 가격의 10%의 공매 이찰 보증금을 제공을 하시고 이찰에 참가하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이찰에 참가했다가 잔금을 미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찰 보증금 10%는 반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압류재산 구매물건을 이찰하실 때는 필수적인 권리 분석을 하시고 이찰하셔야지 안전한 거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권리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하루 10분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로 압류재산 구매물건 인찰하실 때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권리 분석을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